1916년도 한국 최초의 근대식 화장품 박가분이 출시가 됐어요. 일부는 박가분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자살 시도도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살파먹는 가루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심지어 약간 정신착란 같은 정신 이상 증상까지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병원은 안전한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야 놀자 최중현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구는 뭘까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스트리절이라고 부르고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목욕이나 운동하고 나서 피부에 있는 땀이나 기름, 피부의 각질 같은 거를 이렇게 긁어내는 용도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옛날에도 스크럽 도구들이 있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피부 케어의 개념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레이저도 없고 보톡스도 없고 고급 기능성 화장품도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이런 걸 찾아보면서 현재 우리 피부 케어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 미인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말이 바로 옷 같은 피부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피부는 미의 중요한 기준인 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마다 다양한 자연재료와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피부를 관리해왔어요. 시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당군 신화 아시죠? 너무 옛날로 갔나? 웅녀가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었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안 드시나요? 저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많은 음식 중에 왜 꼭 쑥이랑 마늘을 거론을 했을까? 옛날에는 쑥과 마늘이 음식이기도 하지만 약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쑥에는 비타민 A나 C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요즘도 쑥 추출물이 든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쑥을 달인 물로 목욕을 하면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라든지 우리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마늘도 좀 재밌는데요. 마늘을 곱게 빻은 다음에 꿀과 섞어서 잡티나 기미, 주근깨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고도 하죠. 마늘에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피부 항산화라든지 살균 효과 때문에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로 바뀌게 한 음식으로 고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효능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굳이 지적을 하자면 마늘은 사실 섭취로만 해야지 직접 도포했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관리입니다. 당연히 섭취를 하면 항균이나 항산화 기능을 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마늘에는 사실 여러 자극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늘을 직접 피부에 바르게 되면 심한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러지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이 민간요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학계 차원에서 종종 케이스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삼국시대가 되면서 피부 관리가 좀 더 체계화되고 세련되어지는데요. 신라는 당시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향문화라든지 목욕문화가 엄청 발달했는데요. 팥이나 녹두, 쌀겨 같은 그런 걸 활용한 입욕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각질 제거나 피부 진정에 굉장히 실제로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천연 계면활성제 같은 애예요. 천연 비누죠. 그리고 녹두나 쌀겨 같은 애들은 곱게 갈면 미세 입자가 됩니다. 약간 까끌까끌 하거든요. 이게 피부에 물리적으로 스크럽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녹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염이라든지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쌀겨에는 감마 오리자놀과 비타민 B군들이 있어서 각질 정리라든지 피지 조절 그리고 진정작용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백기름이랑 아주까리 기름을 모발과 피부에 발라서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유지하려고 했다고도 하고요. 동백기름은 지금도 헤어 제품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성분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이때는 궁녀들의 피부가 정말 좋았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옷 같은 살결에 기미 주근깨 하나도 없이 투명한 피부를 가졌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당시에 피부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녀들의 비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쌀뜨물 세수였어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2, 아미노산, 그리고 그 미네랄 같은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쌀겨에서 나오는 성분은 각질 제거와 미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관리법인 거죠. 이 밖에도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는 밥김 쐐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밥에서 나오는 김을 얼굴에 쐬는 겁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스팀 케어죠. 밥김을 쐬면서 뜨거운 수분을 공급해서 모공을 살짝 열어주고요. 그러면 노폐물 배출도 좀 도와줬을 거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피부에 수분도 당연히 공급이 됐을 거고요. 수백 년 전 궁녀들이 이미 현대 피부과에서도 쓰는 스팀 케어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화장하기 전에도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천연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밥김 쐐기를 하고 나서 화장을 하면 화장이 아주 잘 먹죠. 하지만 피부 미용 역사에 마냥 성공적인 케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1916년도 한국 최초의 근대식 화장품 박가분이 출시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상품으로 나온 화장품은 없었어요. 그냥 쌀을 찧어서 가루를 바르던지 추후에 나온 분가루도 상품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소량 만들어서 사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품앗이 하듯이 나눠서 쓰고요. 근데 이 박가분이라는 상품이 1920년도에 특허청에 정식 상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국산 화장품 1호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백분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발림성도 너무 좋았다고 하죠. 이 발림성이 너무 좋으니까 당시 그 기생들이 이걸 엄청 사용했다고 해요. 당시 가격으로는 이제 50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니까 사실 가격으로 따져도 굉장히 저렴하고 일반 서민이 살만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외국 분가루도 있기는 했지만 너무 비싸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전에는 분꽃가루나 활석가루를 이용하거나 쌀가루를 이용해서 발랐었는데 이게 사실 발림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고 피부에 밀착이 잘 안 돼서 피부에서 나오는 개기름과 같이 밀착이 되게 만들려고 한참 누워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박가분 가루는요, 바르자마자 엄청 잘 붙었다고 하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930년대 중반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박가분을 쓰던 여성들, 특히 이 기생들을 중심으로 피부가 좀 푸르게 변한다든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심지어 약간 정신착란 같은 정신 이상 증상까지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됩니다. 일부는 박가분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자살 시도도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살파먹는 가루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사실 이때 이 문제의 원인은 박가분에 다량 함유된 바로 납성분이었습니다. 당시 흰색을 내기 위해서 납성분을 사용했는데 이 납이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납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이 납은 지금은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계도 손상을 시키고요. 신장도 손상시키고 또 빈혈이라든지 구토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결국 1934년도에 한 기생이 박가분으로 얼굴을 망쳤다면서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요. 결국에는 이 박승직도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일본에서 기술자까지 데려와서 제조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신뢰를 잃은 상태였죠. 결국엔 1937년도에 박가분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후에 화장품 광고에서는 뭐 무연백분 또는 절대로 납이 안 들었음 이라는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화장품 안전 기준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겪은 문제거든요. 중세 유럽에서 이미 납과 비소로 미백 화장품을 바르다가 중독 증세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성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늦었던 셈이죠. 요새도 사실 이 기초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에 비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과불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 과불화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을 못하게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프랑스는 당장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과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너무나 다양한 시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연 안정성이 잘 검증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병원은 안전한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네, 깨알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의 피부관리법과 현대의 피부관리법이 비슷하지만 다르고 또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재료와 성분의 차이인데요. 과거에는 쑥과 마늘, 쌀, 꿀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 천연재료만 사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레티놀이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화학 성분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비율도 조절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의 효과를 점차 극대화시키고 있죠. 쑥물 세안과 고농축 비타민C 세럼은 효과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두 번째는 접근 방식의 차이인데요. 과거에는 예방과 보호를 좀 중시했었던 것 같고요. 돼지 기름으로 자외선을 막는다든지 쑥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방식이 주가 됐었고요. 반면에 현대는 문제 해결과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기도 하고 기미도 지우고 처진 피부를 다시 타이트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의 개념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요. 궁중이나 양반가는 진주가루나 녹용, 인삼 같은 고급 재료를 쓸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사실 쌀뜨물 세안이 전부였죠. 하지만 요즘엔 어떤가요? 요즘은 올리브 땡 같은 데 가면은 1만 원대로도 좋은 세럼을 살 수 있고요. 피부과도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정보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본인의 피부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관리법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에도 과거의 관리법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유는 지금도 각질 제거와 미백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고급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분이라는 거는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으로 진화를 했고요. 조선시대 궁중의 한방 성분들은 일부 화장품 회사에서 핵심 성분으로 쓰이고 있어요. 결국 과거의 피부 관리법이 현대 기술과 만나서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AI가 내 피부를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로 오면서 피부 관리법이 많이 발전을 했죠. 과거와 가장 구분짓는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주로 과거의 관리법들은 피부 겉층에 국한된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스킨 배리어를 통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지금은 피부에 직접 구멍을 내죠. 구멍을 내고 직접적으로 피부 안으로 시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멸균에 있습니다. 여기에 항생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에는 이런 멸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처럼 하면은 사실 다 감염되고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멸균이라는 개념과 항생제라는 약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침습적인 시술이 가능해진 거고요. 그럼 더 미래는 어떨까요? 더 침습적으로 갈까요? 더 피부에 피를 막 많이 낼까요? 저는 오히려 다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의학이 발달한다면 이제 피부에 상처를 좀 덜 내면서 세포 단계에서의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피부를 덜 상하게 하고 덜 아프게 하면서 치료의 효과는 높이는 거죠. 단적인 시작점으로 요새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층별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추후에는 세포 신호를 조절한다든지 어떤 성장인자 경로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어떤 신호 전달을 이용한 치료법들도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피부 관리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왔던 그 시대에 맞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가장 아름다운 피부는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찍을 때 꼭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야 놀자 최중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